그래서 우리가 8주를 만약에 공부하면 지적은 3주를 하잖아요. 근데 등기는 5주를 해요. 양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시간도 지적보다는 등기를 더 길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적보다는 등기가 한 2배 이상은 더 많습니다. 양이. 근데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등기를 더 포기하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등기는 쉽게 나오고 세법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는 쉽게 나왔으면 조금만 공부했던 사람은 10문제밖에 다 맞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포기한 사람은 한 줄로 이렇게 쭉 그으면 두세 문제 맞는 거잖아. 운 좋으면 3개, 운 나쁘면 2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문제 맞는 거 같고 10문제 맞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등기를 하다 보면은요, 또 우리가 민법에서 이해 못했던 부분을 또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법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소유권 등기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388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물권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채권이긴 하지만 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권, 이런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이제 등기 절차예요. 등기 절차. 자,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을구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을구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똑같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등기법에서는 중요한 것은 등기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권리마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을 신청 정보로 제출할 거 아니에요.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할 사항. 신청 정보를 알게 되면 신청 정보를 증명하는 첨부 서면들이 또 결정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등기 절차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안 하는 내용이에요. 안 하는 내용. 요게 이제 등기법은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요, 등기법과 민법이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크게 이제 먼저 용익권이 있죠. 크게 이제 용익권, 담보권 나온 거죠. 근데 용익권 그러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등기 절차를 봅니다. 그럼 먼저 지상권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상권은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을이 건물을 소유하려면요,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토지 사용권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철거해야 되겠죠.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의 사용권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셋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건물,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상권. 물권으로서 이제 지상권이고요. 근데 지상권이라는 것이요, 이행기 전형적인 물권으로서 타인의 토지 위에서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갖는 권리를 우리는 지상권인데, 지상권이라는 단어를 배워야 아는 거지. 지상권이라는 단어 잘 몰랐겠죠, 배우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는 잘 모르니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전세권 우리가 들어봐서 알지가. 그러면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설정된 전세권은요, 지상권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 이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건물 전세를 의미하지만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요, 이 전세권 효력은 지상권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지상권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물권이고요, 채권으로서 이제 임차권이 인정되기도 하는 거죠. 임차권. 근데 현실에서는요,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상권을 설정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민법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이 토지 소유자가요, 내 토지 위에 건물 지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일은 없어요. 지상권을 설정해주면은 을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불리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불리한 이런 지상권을 설정해 줄 이유가 없겠죠. 현실에서는 다 임대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시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 이제 계약법 시간에 임대차를 공부하시면요, 현실에는 용익권이라는 거, 용익물권이라는 거 거의 존재하잖아요. 등기부를 봤는데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등기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현실에서는 다 임대차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상권, 전세권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임대차 시간 들어가면은, 계약법에서 임차권 들어가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현실에서는 다 임대차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물권이고 이거는 이제 채권이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죠.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지상권을 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지상권이죠. 이게 지상권이죠.
그럼 지상권은 갑하고 을하고 없으면 민법 시간에 공부하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이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등기하는 방법은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이제 지상권 등기를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X 토지라고 하면은 소유자가 갑이면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의 소유자면 보존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등기를 할 때는 지상권은 을구에 기록할 거 아니에요. 을구에 이렇게 합니다. 을 앞으로 지상권 설정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그러면 이 등기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갑의 소유권은 지상권에 의해 제한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에 있어서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공짜로 사용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지료가 있겠죠. 토지에 사용될 거 아니에요. 지료. 근데 지료가 있으면 지료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지료 같은 경우는요, 무상으로도 사용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유상도 있고 무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료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필요적으로 적어야 될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료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요, 존속기간을 또 적을 거 아니에요. 용익권들은 다 존속기간이 있죠. 전세권도 기간이 있고 다 임대차도 기간이 있죠. 그러면은 이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적을 텐데 이 존속기간은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죠. 만약에 저게 콘크리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당사자 간에 존속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요, 몇 년이 됩니까? 민법 시간에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정하지 않으면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으면 그냥 3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임의적 사항입니다. 없으면 30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료나 존속기간은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이런 것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보죠. 자, 1번은 지상권의 개념이죠.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2번 보시면은 우리 등기 절차적으로 보면은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겠죠. 두 사람 다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설정 등기 신청하는 거죠. 3번 보시면 지상권은 최단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최소한 콘크리트 건물 소유 목적이면 30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최장 기간의 제한은 없는 거죠. 최장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100년, 200년을 해도 돼요. 100년, 200년을 해야 된다는 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장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거예요. 설정할 때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영구 무한으로 가능하다. 동일한 말이죠. 영구 무한으로. 존속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어요.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불확정 기간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요, 이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 기간으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영원히 영구무한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영구무한으로 가능하냐, 불확정 기간으로 가능하냐. 구체적 예로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지상권이 존속한다 라는 식으로 계약 설정이 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자, 4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5번도 이렇게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상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또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임대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양도도 가능하고 또 다시 전대라는 건 다시 임대를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사용권한 범위 내에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때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느냐? 토지 소유자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민법 시간에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강행 규정 위반으로 이게 다 무효가 돼요. 민법에서 나와요. 민법에서. 그러니까 지상권은 강행 규정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설정행위로 뭐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무효가 됩니다. 아무튼 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양도할 수도 있고 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상권을 양도하면 이렇게 되겠죠. 병에게 지상권을 이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전을 하게 되면 이거는 2라고 쓸까요? 1의 1로 쓸까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이전되죠. 1번 지상권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2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다 부기등기로 한다고 했죠. 1번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1에 1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이제 6번 보죠. 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에. 자,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용익권만 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건의 일부는.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 한 필지 토지의 일부요. 한 필지 토지의 일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일부만 소유권 이전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매도 안 되고 따라 저당권 설정도 안 되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용익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부는 사용만 하는 건 가능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요. 지상권 설정을 하면서요. 이 여기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줬어요. 일부. 전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 토지 일부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만 사용하겠으면요. 지상권 설정하면서 여기다 뭘 적어야 돼요? 범위를 적어야 되겠죠. 범위.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할 때는 범위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요. 범위를 필요적으로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이다 이렇게만 해놓고 범위를 적어주지 않으면 여기 부분이라는 거냐 여기냐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요.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범위를 적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냐.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냐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동남쪽으로 300제곱미터 이렇게 적었어요. 동남쪽으로 300제곱미터. 원래 저것이 1000제곱미터 토지인데 동남쪽으로 300제곱미터 이렇게 적었어요. 동남쪽으로 300제곱미터 하면은 얼마나 막연해요. 동남쪽으로 300제곱미터가 어디까지라는 문제야. 알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용익권을 설정할 때는 범위를 반드시 등기 기록에 기록을 하는데 범위를 동남쪽으로 300, 뭐 오른쪽으로 몇 메타, 밑으로 몇 메타 이렇게만 적어서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정확한 범위를 나타내주는 도면을 들고 오더라고 합니다. 도면. 이럴 때는 도면을 첨부 정보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건 도면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도면을 가져가서 도면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요.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도면을 들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면을 들고 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을 설정할 때는 도대체 그 일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도면을 첨부 정보로 가져가야 돼요. 첨부 정보로. 그래서 거기 밑에 있죠. 자,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 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예요. 자, 일부인 경우에는 등기 기록에는 반드시 범위를 적고 그 다음에 그 범위를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도면을 이렇게 첨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죠.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 부분을 표시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러면은 지상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지역권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임차권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용익권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니까. 만약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등기부에는 그 범위를 적고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주는 도면을 들고 간다. 이것은 모든 용익권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용익권에서는. 자, 그러면은 지상권은요, 그 의미와 관련돼서 한 요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 지상권도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데요. 지역권은 더 존재하지 않아요, 지역권은. 그럼 지역권의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그 물권의 개념들은 민법 시간에 하시지만은, 아직은 시작 부분이고 해서 아직은 정확한 이해가 안 됐을 테니까. 그래서 뭐 1월이나 뭐 3월 이렇게 할 때는요. 그 개념은 민법 시간 당연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개념은 설명 안 해요. 우리 등기법적인 내용만 하지 민법적인 내용은 더 이상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좀 개념을 설명하면은요. 만약에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해보죠. 시골. 산골 마을이 있어요. 산골 마을이 있는데 여기 갑이 소유하는 X필지가 하나 있고요. 이건 X필지인데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고 여기에 옆에요. 또 을이 소유하는 Y 토지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또 병이 소유하는 Z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필지가 있다고 해보죠. 세 필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밭농사를 해요. 밭농사. 자, 밭농사를 하는데 그럼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줘야 되는데 근처에 개울이 없어요. 개울도 없고 수도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하수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수를 파는데 다 똑같은 밭농사를 하는데 집집마다 여기까지 다 세 개를 팔 필요는 없죠. 지하수를.
그래서 하나 파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하면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하수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딱 봤더니요.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지하수를 파가지고요. 여기다가 물을 대고, 여기도 물을 대고, 여기도 물을 댑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Y 토지라는 편익을 위해서, 반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 갑이 소유하는 X 토지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지하수 이런 거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에요.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토지의 일부로 보니까 결국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을이 Y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X 토지 일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지역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러면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독특한 권리예요. 우리가 보통 물권 그러면요,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상권 그러면요, 한 필지가 있으면 이 필지에 대해서 을이 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한 필지가 있으면 지상권 설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고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권은요, 우리 민법에서 약간 독특하게 구성을 합니다. 지역권은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는 인정이 안 돼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을 인역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오로지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지역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지역권에서는 반드시 두 필지 이상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를 위해서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권이에요.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로 구성을 해요. 그럼 이때 그러니까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권은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역권입니다. 인용권은 인정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역권은 그러면 Y 토지가 X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에요. 토지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러니까 약간 지역권은 독특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이제 전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타인의 토지의 편익에 제공된 토지, 이 토지를 우리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자. 이건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승역지. 그러면 X 토지가 승역지예요. 그 다음에 Y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토지죠. 이용하는 토지를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역지라고 하는 거죠. 요역지. 요역지, Y 토지는 요역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승역지와 요역지 반드시 두 개의 이상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요. 그러면 이때 두 사람 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토지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 되면 사용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계약을 하겠죠. 이게 지역권 설정 계약이죠. 그럼 지역권 설정 계약으로 누구랑 하겠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Y 토지는 이제 요역지 소유자가 될 것이고 여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되겠죠.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그럼 지역권 설정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텐데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하느냐, 요역지 하느냐, 승역지 하는 거예요. 이 승역지가 지역권이 설정되면 이 토지가 제한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상권도 어떻습니까? 여기다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되잖아요. 소유권을 제한시키는 그 토지, 승역지에다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요, 지금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X 토지의 소유자는 지금 갑이죠. 그러니까 갑으로 앞으로 최초의 소유자면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권이기 때문에 을구야겠죠. 그러면 을구에다 뭐라 하느냐? 여기다 지역권 설정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지상권 설정이면 지상권 설정, 전세권이면 전세권 설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지상권 설정 같은 경우는요, 지상권자 이름을 적었죠. 우리가 앞에 했잖아요. 갑이 소유자면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지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을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요. Y 토지 이름을 적어요. Y 토지. 요역지. Y를 여기다 적습니다. 요역지를 적어요. 이렇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떻게 돼요? X 토지는 Y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될 수는 없다고 했죠. 토지를 위해서만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 토지는 Y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된다. 지역권 설정 등기에는 사람 이름을 적질 않아요.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다만 이 등기는 누구랑 하겠어요? 승역지 소유자 갑하고 요역지 소유자 을이 공동으로 신청했죠. 토지가 걸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들이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 그러면은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해서 등기를 하고 공동신청해서 승역지에 등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여기 넣었습니까? 갑과 을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지역권 설정 등기에는 이 뭐요? 지역권자 을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역지를 적는다는 거죠. 요역지. 이게 특징이에요. 지역권. 그러니까 지역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역권은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승역지에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됐다는 걸 공시를 했으면요,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요역지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잖아요. 토지가 두 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도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역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요, 요역지 등기부를 열어서 여기도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역지에도 이제 이건 요역지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시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럼 여기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을이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Y 토지 소유자는 을이니까. 그럼 여기도 지역권이니까 이제 을 구합니다. 을 구에 여기는 뭐라고 적냐면요. 이건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적어야 되겠죠. 여기는 승역지를 적어요. 승역지. 그럼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을이 소유하고 있는 Y 토지는 X 토지에 대해서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승역지는 Y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까? 그러면은 을이 소유하는 Y 토지는 X 토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다. 똑같은 느낌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할 때요. 승역지 가서 승역지에 대한 등기 신청 이것도 하고 요역지 지역권 등기 이것도 두 번을 신청해야 되냐. 똑같은 등기를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공동 신청해서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면 이건 뭐예요? 당연히 그러면 Y 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 똑같은 걸 신청할 필요 없이요. 이거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해줍니다. 직권으로. 또 이제 여기서 직권에 의한 등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했죠. 직권에 의한 등기.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권에는 어디에도 사람 이름은 없죠. 지역권은 사람 이름을 적지 않아요.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렇게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지역권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런 지역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임대차로 합니다. 매달 얼마 주고 그냥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매달 얼마 주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등기까지 해주고 이런 일은 없어요. 현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수는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역권이란 통행 인수도 여기는 인수니까요. 물을 사용하는 거, 용수, 물을 이용하는. 통행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류는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 시간에 하죠. 지역권의 목적은 비한정적.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 여기 토지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지 자기 자신,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자, 공동신청에서 있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이 사람들이 둘이서 지역권 설정 등 계약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공동신청합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승역지는 한 필지 일부도 가능하죠. X 토지 넣었으니까 요 일부만 사용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일부만. 그러니까 승역지는 일부에도 상관없어요. 전부에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죠.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은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용의권을 설정해 준 거죠. 용의권은 배타적 권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토지에 대해서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다시 또 병한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배타적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용의권 듣기를 하지를 못해요. 다른 지상권 듣기도 안 되지만 다른 용의권 듣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역권 보세요. 방금 설명했죠. 이 토지에 대해서요. 을한테 사용하게 합니다. Y 토지 편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요. 병과 계약에서 너도 사용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중으로. 그 다음에 여기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정의 소유하는 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계약을 통해 가지고요. 너도 갖다 써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권은 2중, 3중, 4중, 5중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뭐예요?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지역권 듣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의 성질을 보면은 비배타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에요.
2중, 3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베타적 공용적. 그러니까 2중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2중의 지역권도 가능하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죠. 비베타적 공용적 성질이죠. 그러나 요역지는 밑에 보시면 요역지는요. 이 토지가 갖는 권리예요. X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 토지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갖는 권리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요역지는 항상 한 필지 전부해야 돼요. 이 토지가 X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어떤 토지에 대해 사람이 건물에 대한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질 때요. 내 머리가 권리를 갖는다. 내 손이 권리를 갖는다. 내 발이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토지가 권리를 갖는 거야. 이 토지가. 그러니까 토지는 한 필지 전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해야 되겠죠. 그다음 3번 보시면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죠. 둘이서 지역권 설정 계약에서 너도 갖다 써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 시간이면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약관계로 성성이 되기 때문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도 너도 갖다 써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밑에요. 내용에서요. 1번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 할 거예요. 소유자만 지역권을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의 소유자는요. A라는 소유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30년간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타인에게 또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자는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사용권자들도 지상권자 이런 사람도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설정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역권자도요. 지역권자도 이 토지의 소유자는 B라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30년간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없습니까? 누구랑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겠어요. 이때는 카바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카바구라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도 없습니까? 사용권자들도 지상권 설정 계약에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도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유자들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사용 범위 내에서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자기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들만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 승역지나 요역지 사용권자들도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권 설정. 그러니까 이 사용권자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용권자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1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요. 민법 시간에 그 불가분성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지역권에. 지역권 공부하셨어요? 민법 시간에? 그럼 거기 불가분성이라는 게 나오죠. 지역권에서. 만약에요. 만약에 Z토지를 생각해 보세요. Z토지. 이 Z토지는요. 소유자가 누구냐면은 여기 갑이고 이게 그리고 소유자가요. 병이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예요. 이 사람들이 3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어요. 반농사인데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3분의 1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소유한다는 거죠. 전체 토지의 소유권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A, B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죠. A라는 사람은 지역권을 갖고 이 사람도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지역권이 없을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요. A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B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C가 지역권이 없다는 건 이 토지가 지역권이 없다는 거죠. 어떤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면 가지고 안 가지면 안 가진 것이지 어떤 토지가 이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안 갖는다.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을 가지면 갖고 안 가지면 안 갖는 것이지 가지기도 하고 동시에 안 갖는다는 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고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모두 같든지 모두 같지 않든지 이 두 가지만 존재해요. 불가분성.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제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세 사람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역권도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면 지역권도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시효 취득이. 그래서 지역권이 없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시효 취득을 해버렸어요. 근데 B, C는 시효 취득을 못했어요. 점유를 하지 않아 시효 취득을 못했는데 A가 시효 취득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A만 취득하고 B, C는 지역권이 취득하지 못하느냐? 이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해버리면요. 다른 사람도 당연히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두가 지역권이 소멸해야 지역권이 소멸합니다. 지역권도 소멸시에 걸려요. 소멸시에 걸리니까 모두가 소멸해야 지역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지역권이 소멸하지가 않아요.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고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게 불가분성이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해버렸어요.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분성에 관한 내용이죠. 민법 시간에.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역권은요,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병의 이 토지, 그러니까 여기 하죠. 을이라는 사람이 Y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요. 소유권은 지역권만 따로 이전, 그러니까 지역권, 이 토지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은 이 토지 소유권에 언제나 붙어 있어야 돼요. 부종하고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을이 만약에 정한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보죠. 그러면 요역지가 을이 소유하던 걸 이해가 정 앞으로 이전을 할 거 아니야? 이전을 하겠죠.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지역권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권도 그러면 이전이니까 지역권 이전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권은 이전등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뭐 사람 이름을 적어야 이전등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지 지역권 이전등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지역권자로 있다고 했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면 정이 당연히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한테 넘기면 어떻습니까? 무가 당연히 또 지역권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따로 이전등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등기 없이도 당연히 지역권은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은 무조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지역권만 따로 이전한다는 것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권은 소유권에 부정 수반한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등기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등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권만 따로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렇게 소유권은 을이 가지고 있는데 지역권만 따로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 이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에서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로 분리하여 지역권만 따로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 없이도 지역권은 당연히 이전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밑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는요. 승역지와 관련돼서 옆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한다는 거죠. 승역지. 기억하시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등기 실행에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한다는 것과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요.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요역지를 표시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역지 표시. 뭐 어떤 토지를 위해 지역권을 설정했는데 요역지가 표시돼야 되겠죠. 요역지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밑에 요역지에서요. 첫 번째 칸만 보시면 돼요. 승역지와 요역지가 동일한 관할 등기소의 관할일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죠. 요 등기하고 요 등기는 동일한 등기이기 때문에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면은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로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를 한다. 직권으로 요역지만 체크하셔도 되는 거죠. 직권으로 요역지. 만약에 이 등기소가 관할이 틀려요. 관할이 틀리면은 엑스토지 등기소에서는 이것만 등기할 수 있지 이런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통지만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관할이 동일하면은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지역권에 관한 내용을 했어요. 지역권. 말씀드렸죠. 민법에서 한 내용은 동일하게 하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요. 그래서 민법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오히려 등기를 알게 되면 민법의 지역권의 의미들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전세권이요. 전세권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죠. 전세권이죠. 전세권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의 특유한 제도예요. 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는 거의 없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만 전세권이 특유하게 발달을 하냐면요. 우리나라 집값은 계속 상승을 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00년대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올랐죠. 무조건 올랐지.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IMF 이후에 집값이 떨어지기도 했지. 그 전에는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또 돈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은행에 예금을 해야 돼요? 집을 사야 돼요? 당연히 집을 사야 되죠. 예금 금리보다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또 집을 사요. 자, 이러면서 전세라는 것이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돼 있다든지 집값이 하락될지도 모른다. 이래버리면요. 전세권은 발생을 하잖아요. 집값이 오른다라는 우리 그 나라의 특유한 현상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보죠. 전세권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전세권은. 우리가 전세 많이 살지만은 의미를 정확히는 또 이해를 못하니까 법적으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집을 살려고 해요. 집을. 그래서 X 이제 주택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X 주택이요. 시가가 5억이에요. 5억. 시가가 5억인데 이 사람은 2억밖에 없어요. 또 집을 살려고 하는데 2억으로는 못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억으로 만약 이 집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요. 대출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돼요? 3억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자기 돈 2억밖에 없으니까 5억짜리 살려면 3억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3억 원의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3억 원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담보로 잡는 거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을 때요. 자, 은행에서는요. 이 집을 담보로 잡을 때 이 은행에서 이것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죠. 점유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은행에서는. 다만 3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아요. 사용하지 않고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받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만약 빌려준데 2년간 빌려줬다고 해보죠. 2년이 됐는데도 돈 3억을 안 갚아요. 안 갚게 되면 이제 저당권자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을 경매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경매해 가지고 습니까? 자기가 3억 원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우선 변제. 자, 그러면 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권리는 어떤 권리냐? 이게 바로 저당권이죠. 저당권. 저당권이라는 건 이런 거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결국 돈을 못 갚게 되면 경매에서 3억 원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저당권이죠. 저당권은요,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은 있지만은 점유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3억을 빌려서 사게 되면 이 집은 비어있는 집이죠. 비어있을 거 아니야. 자기 살고 있는 집 따로 있으니까. 자, 비어있는 집이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관리비는 누가 내요? 자기가 계속 관리비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고 또 이자는 이자대로 따로 또 내야 돼요. 바로 파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고요. 또 살지도 않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그 보존이 계속되는 것이지 사람이 안 살고 1년, 2년 지나버리면요. 거의 폐가 수준으로 가치가 쭉쭉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건 안 되겠다. 은행에서 그냥 빌려서는 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은행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3억이라는 돈은 있는데 살고 있는 살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으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3억 원을 빌리는 거예요. 3억 원을 그래서 언제 갚기로 했느냐. 2년 있다 갚기로 했어요. 2년 있다 갚기로 합니다. 그래서 3억을 이제 빌리는 거예요. 3억을 빌려가지고 2년 있다 갚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3억을 빌려줬으니까 뭘 담보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로 잡으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2년 후에 3억을 안 갚게 되면 나는 이 부동산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 주면서요. 그 다음에 을은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3억을 빌리면서 원래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 될 텐데 이자를 주는 거 대신에 너 들어와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어떻습니까? 들어와서 사용이득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이득하고 이자는 쌤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것 대신에 이 사람은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을을 사용하게 합니다. 사용하고 있다가요. 그러면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을 할 뿐이고 근데 결국 3억을 못 받으면 이걸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사는 집이 있는데 또 집을 계속 사는 과정에서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집은 비어있고 계속 이자는 나가야 되고 관리비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설정해주면 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하게 되면 이자 부담 없고요. 필요비는 얘가 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저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관리비도 안 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을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세권이에요. 자, 그러면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건 돈을 빌려주고 어떻습니까?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예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따라서 전세권은요, 담보적 효력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담보적 기능. 담보적 기능이 없는 전세권은 전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담보적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그러면 이 돈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저당권에서는 3억 원에서 담보되는 채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요. 전세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에서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없는 담보권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어야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 없는 전세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 없는 저당권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기지만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채권을 가름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전세금 반환 채권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저당권하고 동일한데 저당권과 다른 점은 딱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동일한데 다만 저당권은 점유 사용하지 않고 이자를 받는데 전세권자는 어떻습니까?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점유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용익권적 기능을 갖게 돼요. 용익권적. 그래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저당권, 담보권인데 저당권과 차이나는 점은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점유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당권이 아니라 이제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하고 담보권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때면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기능이라도 없으면요. 요 기능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당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아예 처음부터 전세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권. 요 기능이 없으면 전부터 전세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요 기능이 없으면은 그냥 저당권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세권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용익권으로 집어넣죠. 용익권으로 집어넣지만은 이제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실제 시험은요. 여기서 주로 나와요. 여기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이다. 담보권인데 저당권과의 차이점은 이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세권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이러한 배경으로 전세권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이에요. 담보권. 대신에 사용하는 담보권. 이자 받는 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기초로 해서 전세권을 보죠.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수익인데 사용수익하는 권리 이거는 전세권에 대해서 반만 정의한 거죠. 여러분 민법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세권은 사용수익하고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전세권이잖아요. 이 기능이 없으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만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위에다 쓰면 되겠죠.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 여기까지 해야 전세권의 정확한 표현이지 여기까지만 나와버리면 이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와야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객체해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전세권도 용익권적 기능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는 가능해요. 그러나 오른쪽 보시면은 공유 지분.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기본적으로 또 용익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 안 되고요. 배타적 사용권이기 때문에 이중의 전세권 안 되고요. 우리 민법에서 농경지의 전세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과 도로 이런 부동산을 공용 제한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천과 도로는 소유권 저당권 설정은 되지만 용익권 설정이 안 된다고 했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해봐요. 단독 말소는 그럼 우리가 이제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죠. 그러면은 이 만약에 여기가 건물이면 어떻습니까? 건물이면 갑 앞으로 이제 갑이 최초의 소유자면 갑 앞으로 이제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전세권 등기는 을구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 이렇게 쓰면 되겠죠. 권리에는 다 권리자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사람이 적지만은 지역권만 사람 이름을 적잖아요.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전세권 할 때 우리가 저당권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채권액을 적어야 되겠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럼 전세권 할 때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액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전세권이 아니니까. 3억이면 3억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물권법 시간을 공부하셨을 텐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살다가 3억 주고 들어왔는데 이 집을 사버릴 수도 있죠. 사요. 그럼 살 때는 얼마 주고 사겠어요? 2억 주고 사겠죠. 시가가 2억 5억이니까 이 3억 들어간 게 있으니까 3억은 내가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해가지고 우리의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권들, 그러니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요, 소유자가 가질 수는 없도록 하고 있어요. 타물권이라는 거예요, 타물권. 그러니까 소유자가 만약에, 그러니까 소유자는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전세권은 이 소유권에 흡수되어 소멸해버립니다. 이걸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혼동. 물권법 시간에. 우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다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갖는 권리지 자기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세권은 이 소유권이 흡수되어 소멸해버려요. 이걸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전세권 소멸했잖아요. 전세권 소멸했으니까 이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 있을 때요. 전세권이 있을 때는 이 전세권 득계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된 득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전히 갑이 소유한 상태에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에 전세금까지 모두 지급하게 되면은 전세권은 소멸을 했죠. 소멸했으면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를 누구랑 하겠습니까?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할 거 아니에요. 말소할 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바뀌어서요. 거꾸로 이제. 자, 그래서 갑과 을의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할 텐데 만약 을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을이 되죠. 만약에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해보죠. 갑이 을이 아니라요. 을한테 전세 내주고도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전세.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 안고 사잖아요. 전세 안고. 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됐어요. 그럼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 기간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전세금 받고 나갈 텐데 이 전세금은 과거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던 갑으로부터 전세금은 3억을 받습니까?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돈 받고 나갑니까? 당연히 병한테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의 주의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요, 이제 돈 다 지급하고 돈 다 지급했으면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할 때는 이때는 병하고 을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겠죠. 근데 만약에 3회 가지고 을이 권리를 취득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소를 할 때 을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결국 뭐예요? 을이 단독 신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혼동은 이렇게 단독 신청이에요. 타인의 부동산이 뭐라고? 그 옆에 밑에 보죠. 단독 말소에서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전세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전세권은 소유권에 흡수되어 소멸해버렸는데 이걸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혼동의 소멸이에요. 혼동의 소멸하면 이럴 때는 단독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4번에 1번만 보죠. 그러니까 2번은 좀 복잡한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이고. 자, 1번 보시면은 여러 개, 5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저당권 시간을 하게 되면요, 저당권도요, 하나의 부동산만 담보로 잡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10억을 빌려줍니다. 10억을 빌려주면서 담보를요,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 이걸로는 10억의 담보 가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공동담보가 됩니다. 공동담보가 됐을 때는 이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3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됐을 때는요, 나중에 경매를 할 때요, 경매를 할 때는 안분 배당해가지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가지고 안분해가지고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연 여기서 무조건 10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면 안분해서 배당이 이루어져요.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요. 이게 만약에 6억이 나오고요, 이게 4억이 나오고 이게 10억이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요, 돈 10억을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여기서 10억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5억, 여기서 2억, 여기서 3억 가져간다는 거죠. 이렇게 안분해서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안분해서 배당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요, 여기서 무조건 다 10억을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요, 이 X 부동산은 지금 Y와 Z와 함께 공동 저당 관계에 있다는 걸 적어놔야 돼요. 공동 저당 관계를 적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그래서 Y 등기부에는 이 Y 부동산만 저당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X와 Z가 공동 저당 관계다. 다 적어놔요. 적어 놓는데 만약에요, 공동 저당의 부동산이요, 5개 이상이면은요, 등기 기록에 다 적게 너무 부피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5개 이상인 경우에는 따로 등기부에 이걸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요.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동담보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요, 그 공동담보가 되는 부동산을 적어요. 공동담보가 되고 있는 부동산은 한두 개가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여기가 23호다. 공동담보 목록. 그럼 여기는 뭐만 적느냐? 공동담보 목록 23호 이렇게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담보되는 부동산이 5개를 넘어버리면 등기부에 다 기록하기 힘드니까 따로 공동담보 목록을 만듭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전세의 목적물이 5개 이상이면 공동전세 관계를 등기부에 다 기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5개면은 공동전세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할 내용을 따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여러 개, 즉 5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경우는 공동담보 목록이 아니라 못하네요.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합니다. 공동전세 목록.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 공동담보목으로 공동전세목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기록을 해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임차권 저당권인데 잠시 쉬었다고 들어보죠.